한국은행이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주요국 긴축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자본 유출입과 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3이 메타버스와 오토모티브, 프리미엄과 지속 가능성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치러집니다. 내년 수요 둔화에 대응해 가전업계는 프리미엄 고수익 전략 제품을 대거 내놓을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계열사 라인게임즈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을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합니다.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오너 3세 조현민 사장이 택배를 소재로 한 단편 영화를 선보이는 등 광폭 마케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3명 중 2명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조 사장이 이사회에 합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배성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양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2%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한 달 반 만에 700선을 내주면서 6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주체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아주 크게 매수를 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고 3거래일 연속 사들인 금액이 1조 원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가 어제를 포함해서 이달에만 9% 가까이 빠졌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우리도 이제 코스피 쪽보다는 오늘 코스닥 쪽이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 결정, 한 종목을 이제 10억씩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또 오늘 급락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네. 어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도세가 매섭기는 했지만 연말마다 벌어졌던 매도세를 살펴보면 보통 1조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또 폐장 직전인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쯤까지 이 매도세가 점점 더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은 그 매도세가 컸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27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건 또 아닙니다. 의결권이나 배당금에 따라서 이 매도와 매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연말 맞이 매도 매수 전략을 문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까지 2년 더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됐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기대를 모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목당 10억 원 또는 특정 종목 지분율 1에서 4%가 넘는 대주주는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세율은 매매 차익에 따라 결정되는데 3억 원 이하는 20%, 초과 시에는 25%가 부과됩니다. 또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의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올해 말 A 종목 주식을 10억 원 매수했는데 내년 중순 주식 가치가 13억 원이 됐고 이를 매도해 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해당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9천만 원인 겁니다. 대주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 올해는 28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27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을 낮춰야 합니다. 한편 주식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26일 오후 3시 반 전에 신청하면 환매금은 27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29일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1분이라도 늦으면 28일 공시가로 적용되고 하루 뒤에 신청하면 1월에 환매됩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연말 매도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매수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주총 의결권 행사와 주식 배당을 원한다면 27일까지 주식을 보유 또는 매수해야 합니다. 내년 3월 주총과 4월 배당금을 위해 올해까지 해당 기업 주주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시 폐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도와 매수 눈치 보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어디에 몰릴 것인가 이걸 좀 추려봤는데요. 네. 연초에 비해서 그리고 연중 저점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고 또 이 개인의 투자가 많았던 곳이 아무래도 10억 원 이상을 쥐고 있는 개인 주주가 많을 거라고 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따져보면 하이드로 리튬, 금양, 삼천리 이런 곳들이
좀 종목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27일에 가까워질수록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일종의 좀 줍줍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봄직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좀 추려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올해 같은 조정장 속에서 양도세 낼 수 있는 분이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 자금 경색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이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건설사들 신용 등급이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롯데건설 그리고 태영건설, 한신공영의 이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네. 롯데건설과 태양건설의 경우에는 이 세 곳 모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제외한 두 곳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역시 PF 부실이 영향을 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 부동산 호황기에 상당히 적극적인 레버리지를 일으켰고 그에 따른 수주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탓에 네. 우발 채무가 빠르게 증가를 해왔고 2020년 말을 기준으로요 3.6조 원이었는데 올해 11월 말 7조 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지난 2년 동안 증가를 한 셈입니다. 이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재무 건정성이 악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태영건설 역시 PF 우발 채무가 발목을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9월 말을 기준으로요 이 규모가 2조 4천억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 악화가 본격화되는 건 사실 내년부터일 텐데 건설사들 재무 부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신용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동안 이 좀 주택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건설사들이 굉장히 사업을 확대를 해오고 있었는데 우발 부채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가 이에 신용 공여를 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예. 이 신용도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결국에 이 구조에 좀 공식적인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즉 이 신용을 공여해준 증권사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실제로 이번 건설사 세 곳과 함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증권사가 있습니다. 바로 SK증권인데요. 부동산 PF 같은 이 채무 보증의 질적인 위험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오피스텔 등의 이 채무 보증한 부동산들이 좀 몰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회수가 불확실해서 채무 보증의 질적인 위험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 SK증권이 조금 일찍 등급이 조정됐을 뿐이지 다른 곳들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 또한 이 PF 부실 위험이 내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소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불씨가 잡힌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22일 발표된 어제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초에 도래할 이 PF ABCP 의 만기 도래액이 20조 원에 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좀 유동성이 위기가 다시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해왔다시피 금리가 오르고 또 이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가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국책은행들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십시일반한 자금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당국도 뭔가 좀 플랜이 있기를 기대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네.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잠시 뒤에 이제 미국에서 11월 개인 소비 지출과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나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졌던 이유가 지표가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는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만일에 저 지표마저 좋지 않다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겠고요. 월요일에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굵직한 일정은 이제 수요일에 11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는데 주택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요하게 살펴보셔야겠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우리나라가 증시가 휴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만에 그간의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다시 긴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업들도 개별 이슈에 주가 흐름이 좀 얼어붙으면서 타격이 많이 컸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조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테슬라부터 좀 봐야겠는데 네. 테슬라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날 테슬라 주가 하루에 8.88% 떨어지면서 네. 125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또 전날에 8% 하락했으니까 이 거래일간 주가가 17% 가까이 급락한 겁니다. 올 한 해 전체로 살펴볼까요? 64.4%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그렇네요. 최악의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S&P 500 기업 중 최악의 수익률을 나타낸 탑 10에 꼽힙니다. 또 탑 10의 연초 대비 65.18% 하락한 메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연말까지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 두 회사가 즐겁지 않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테슬라 정말 걱정입니다. 설마 그런데 이번에도 머스크 CEO 때문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18에서 24개월간 테슬라 한 주도 팔지 않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매각은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머스크가 지난 4월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서 무려 4번이나 매각에 나섰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도 2,000주 넘게 지분 팔았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지분 매각은 모두 4번, 총 9,420만여 주, 230억 달러에 가까운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제 주가는 100달러도 위협받는 상황이고요. 한때 1조 달러 넘겼던 테슬라의 시총이 4천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뭐 주가를 보더라도 125달러 선까지 벌써 이렇게 내려왔는데 머스크 CEO의 약속을 시장이 신뢰할지는 이제는 좀 미지수로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CEO 리스크도 좀 있었겠지만 뭐 사실 테슬라에 더 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 추세인데요. 이날 테슬라가 전격적인 세일 프로모션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그러니까 연내 모델 3와 모델 Y를 구입할 경우 7,50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우리 돈으로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미 이달 초에 한 3,750달러 할인이 시작됐는데 2배가 된 셈입니다. 12월 현재 미국 자동차 평균 할인 폭이 한 1,000달러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테슬라 판매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월가에서도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봤는데요. 실제 테슬라의 신차 출시는 2020년 모델 Y 크로스오버 이후 뭐 대형 전기 트럭 세미를 제외하고선 없었습니다. 월가의 테슬라 목표가도 줄줄이 100달러 정도 좀 낮춰지는 모습인데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팔 때도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던 캐시 우드인데 오늘 소식 나온 거 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산이 훅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아요. 정말 끔찍하다.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9개의 상장 지수펀드 ETF의 총 자산을 보면 연중 최고치가 이제 2월인데 603억 달러에서 최근 114억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 ETF 주가도 한번 볼까요? 대표 펀드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를 보면 67%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도 IT 기업에 투자하는 ARKW 또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ARKG도 각각 68%, 54%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모닝스타 투자 전략가 로빈 그린골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부정으로 하향 조정했고 캐시 우드가 CEO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헤지펀드계의 거물 데니엘 롭 서드포인트 창업자는 캐시 우드를 이른바 이제 멍청한 존버족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읽지 않고 장기 투자하면서 억지 논리를 피우고 있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또 마이클 버리 역시 캐시 우드의 추락은 그녀의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저격한 바 있습니다. 예, 좀 강하게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에 캐시 우드 CEO가 조용히 방한을 해서 국내 연기금과 공제 같은 큰 손들을 또 만나고 갔습니다. 투자금 회수 움직임이 늘다 보니까 좀 직접 움직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좀 상황이 이런 만큼 시장에서 머스크와 캐시 우드 그러니까 정반대 성향이 좀 부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와의 경영 스타일이 정반대인 CEO 그리고 또 캐시 우드와는 투자 성향이 반대인 예. 투자 대가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 워런 버핏과 캐시 우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성장주 또 가치주를 대표하죠. 보시면 워런 버핏은 애플을 한 40% 좀 상당한 비중을 담고 있고요. 예. 그 뒤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시 우드는 테슬라, 줌, 로쿠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블록 등이 차지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버핏 같은 경우는 로고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잘 쓰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캐시우드는 역시나 좀 기술주 사랑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업체 머니와이즈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면 버핏의 베팅을 따라할 시점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부터 2021년 지난해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20.1%에 달하는데요. 이 같은 기간 S&P 500 같은 경우는 한 10.5%, 그러니까 2배를 상회하는 그러네요. 수준이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뭐 애플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애플 올해 27% 떨어졌죠. 그리고 10% 보유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한 3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50%를 차지하는 이 두 주식이 하락했음에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키는 바로 분산 투자죠. 보시는 것처럼 코카콜라 그리고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보유 상위주에 자리하고 있는데 올해 쉐브론은 44%, 옥시덴탈의 주가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 일단 거시 경기가 좀 상당히 민감한 시점인 만큼 분산 투자가 또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머스크의 정반대, 그러니까 시장이 주목하는 CEO는 누굴까요? 바로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부자 1위를 차지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인데요. 예. 포브스에 따르면 이제 아르노는 1,8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7조 원 여원의 자산 가치를 평가받아서 세계 1위 부호가 됐습니다. 명품 옷과 술, 보석, 시계까지 고급 브랜드를 갖고 있는 루이비통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이고요. 지구 최고 부자 왕자에 앉아 있지만 아르노 회장은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40살 때인 1989년에 회장이 됐는데 언론이나 이제 외부에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요. 또 루이비통이 지난 2년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2021년에는 42% 상승했고 올해는 0.1% 상승했는데 이게 S&P 500이 16.7%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방한 모습입니다. 월가의 전망도 좋습니다. 코엔의 애널리스트 올리버 첸은 루이비통의 고급 고객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영향을 덜 받고 있고 또 여전히 명품 수요는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북미의 지속 성장 그리고 유럽의 개선 여기에 중국이 경제 재개를 하면서 향후 12개월간 주가가 최대 30%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가 조원 조연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세대 기술 트렌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주력 제품들을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미리 알아봅니다. 양 기자, 이 전 세계 이 산업 전시회 중에 사실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근데 코로나 방역 풀리고는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다소 위축됐던 CES 2022와 비교하면 이 규모나 행사 진행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규모도 기존보다 50% 정도 커졌고요. 일단 이번 CES 2022에서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2,800여 개 기업들이 참석을 하는데 지난해보다 600개 기업이 더 많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해에는
행사장 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부스 방문 시 백신 접종 인증을 해야 했는데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CES에 가면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CES에는 다양한 IT 기업들이 참석을 하죠. 그래서 매년 CES가 어떤 기술에 주목을 하는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전시가 되겠지만 특히 내년 주목할 키워드를 보자면 바로 모빌리티,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헬스입니다. 모빌리티,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 케어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모빌리티 하면 역시 이제 작년에 현대차의 이 미래 모빌리티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올해도 역시나 모빌리티가 또 키워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난해와 올해 자동차 전장 부품을 모아놓은 LVCC 웨스트홀 전시관 지도입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빽빽하게 뭔가 채워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전시관에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IT 전장 부품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CES가 주로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차 비전 위주로 전개가 됐다면 올해는 IT 부품과 전장 기업들의 합종 연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전장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0월 일본 전자부품 업체 소니가 이 완성차 업체 혼다와 손잡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출범한 바 있는데요. 이 내년 CES에서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첫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트렌드에 국내 전장 부품 업체들도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LG그룹 계열사의 움직임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 LG 이노텍은 첫 CES 공개 전시 장소로 모빌리티 기술 전시관인 웨스트홀을 선택하고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 차량용 카메라와 레이더 등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 관련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보이지 않는 차량용 스피커 첫 선을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업이 깜짝 아이디어 상품으로 차량용 스피커까지 선보이는 걸 보면 이 기업들이 전장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또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에 돌입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장 부품의 미래 먹거리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CES를 요즘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모빌리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한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이제는 뭐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냐보다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전 박람회의 모빌리티 전혀 뭐 위화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이 지금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헬스 케어인데 메타버스가 이번에 새로 카테고리에 추가가 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IT 제품 시장이 부진했던 것과 달리 메타버스 산업은 몇 년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내년 CES에 메타버스가 새로운 카테고리로 추가됐다는 건 메타버스가 단순히 컨셉이 아닌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내년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소니가 내년 2월 게임기기 플레이스테이션에 활용하는 VR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애플과 구글 등도 각각 복합현실 제품을 선보일 예정인데 아무래도 디지털 헬스 여기에 실감나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VR 햅틱 글로브, 조끼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이 팬데믹으로 디지털 헬스 영역이 비대면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건강 모니터링, 또 건강 관리 솔루션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또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 기기 등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뇌파를 측정해서 수면에 들게 하는 이어폰, 또 개인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이번 CES 2023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AR, VR 기기 쪽에 아직까지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ES의 꽃이라면 이제 단연 가전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삼성과 LG의 모니터 신제품 대결 해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곤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이번에 혁신적인 제품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LG전자의 TV 사업은 적자 늪에 빠졌고 삼성전자 가전 사업도 적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익성 확보에 아무래도 프리미엄 전략 말하는 게 없겠죠. 이 삼성전자는 77인치 QD OLED 패널을 탑재한 OLED TV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스마트싱스 등을 통해 초연결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LG전자 역시 OLED TV 출시 10주년을 맞아서 이 디자인 혁신을 강조한 대형 OLED 라인업을 선보이는 것에 더해 이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후속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혁신 TV를 설명하지 않으면 아쉽겠죠. 올해 CES에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TV도 나왔습니다. 예. 영상이 나올 텐데요. 바로 가전제품 스타트업 디스플레이스가 공개하는 완전 무선 텔레비전입니다. 9kg의 무게로 자체 개발된 교체형 배터리를 내장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TV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경우 하루 6시간 사용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내년 CES 2023 현지에서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과 LG의 빈자리를 스타트업이 채워주는군요. 행사가 1월 5일부터입니다. 양 기자가 직접 다녀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다녀오기 바랍니다.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네이버의 사업 환경부터 주가까지 올 한 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미 최대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열사인 라인게임즈 상장을 통해서 반등을 꾀한다 이런 전략인데 과연 내년에는 네이버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올 한 해 네이버 주가부터 좀 살펴볼 텐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정말 올 한 해 이 네이버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가 연초에는 37만 6천 원이었는데 이 10월 13일 날 저가 기준으로 15만 5천 원을 찍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1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사실 네이버가 이 개인 순매수 2위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 시가총액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난해 말 코스피 3위까지 올랐던 네이버는 상반기에는 7위까지 떨어졌고요.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9월에는 8위로 하락했다가 이 푸시마크 인수가 있었던 아까 그 10월 15일이었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10위까지 또 밀리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포시마크 인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반등을 위한 전략인데 뭐 예. 설명을 해주셨지만 포시마크 인수 발표가 나왔을 당시에 주가가 더 빠졌거든요. 이게 뭐 호재로 봐야 되는지 악재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해석이 나옵니까? 예, 뭐 사실 인수할 당시만 해도 이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 지난 10월 공식 발표할 당시에 포시마크의 총 인수가가 2조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 고환율과 글로벌 금리 상승기에 이 포시마크에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에 뭐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예. 이 게다가 네이버의 9월 말 기준 보유한 현금을 살펴보면요, 약 1조 원 정도로 이 자회사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은 이 끌어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수에 머무르고 있는 네이버가 이 다양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가능한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 포시마크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써버리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우려에 이 조기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포시마크를 조기 인수함으로써 이 내년 4월까지 당초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석 달가량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 부분이 최대 리스크로 거론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기 인수를 하겠다라는 예. 전략인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인수 발표 당시 때만 해도 이 환율이 좀 높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환율이 약 한 120원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기존보다 인수 금액이 좀 낮아져서 약 2조 870억 원 가량인데요. 이 포시마크가 보유한 현금을 뺀
순 포시마크의 기업 가치가 약 1조 5,700억 원 수준입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인수 시점을 앞당기면서 시장에서 이제 자금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도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를 조기에 마치려는 것이 결국에는 인수를 둘러싼 시장 우려를 해소하고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C2C 시장에서 이 커머스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현재 해외에서 사업 중인 나라를 살펴보면은요, 이 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업의 인수가 이 단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새로운 시장인 만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만큼 안정화가 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다음 달 초에 인수전자를 마무리한 뒤에 이 중순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이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히려 정면 돌파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포시마크 인수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겠습니다.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네이버 계열사 라인게임즈 상장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네이버는 이 계열사 이 라인게임즈의 상장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라인게임즈의 지분을 살펴보면은요, 네이버 일본 관계사의 라인이 지분 약 한 35%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에서 A홀딩스, Z홀딩스, 라인게임즈로 이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게임즈인데 이제 상장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반등을 꾀한다는 건데 어제였죠. 이 삼성증권을 이 주관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 상장을 한다면은 이 네이버 계열사 가운데 최초로 상장 기업이라는 점에서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난해였죠. 이 텐센트 등으로부터 약 1,000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 9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지난 2018년도에는 한 약 4,500원 값의 몸값이었는데 2년여 만에 이 9천억 원이 넘으면서 몸값이 2배를 상승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장을 한다면 1조 원 넘게 기업 가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할 당시에 공모가 24,000원으로 약 시총이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네. 네이버도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라인게임즈의 IPO 준비가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네이버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시마크부터 라인게임즈까지 결국에는 네이버에게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해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간 이 네이버의 경우 이 내수에 집중해 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를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이버로는 이 다각도 성장 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해외 부문 강화를 이 최우선하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 일본의 Z홀딩스가 일본 시장에서 가장 큰 인터넷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인 만큼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요. 네이버 웹툰이 있죠. 또 네이버 웹툰은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웹툰의 글로벌 위상을 보다 제고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수에 머물렀던 이 네이버가 어떻게 해외 사업 부문을 강화하느냐가 내년도 반등의 열쇠가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매년 연초에 열리는 국제 행사 하면 앞서서 살펴본 CES와 더불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만큼 업계와 시장에 관심이 큰데 올해 행사는 어떨지 양재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이번 컨퍼런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긴 한데 이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요? 네,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네. 내년 행사는 코로나19 이후에 올해는 온, 오프, 하이브리드로 열렸는데 완전한 대면 행사로 전환이 됐는데 예. 전 세계 1,500개가 넘는 회사 그리고 15,000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메인과 아테 라텐 트랙에서는 공식 세션을 발표하거나 1대1 비즈니스 파트너링 라운드를 배정받은 기업은 GE 헬스케어, 화이자, 모더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존슨앤존슨, 코디악 사이언스, 론자 등 517개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발표 배정, 우선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거냐 말 거냐 먼저 이렇게 사전에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총 8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롯해서 롯데바이오로직스, LG화학, SD바이오센서,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GI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등입니다.
하지만 최종 발표 세션에 참가하는 기업은 내년 1월엔 단 3곳,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D바이오센스 3곳입니다. 한미약품과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나머지 5개는 회사별로 그 사정으로 인해서 발표 세션에 참가하지 않고 1대1 파트너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팜데코가 메인 트랙에서 그리고 한미약품과 LG화학, SK이노엔, 시젠 등 6개 기업이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 행사는 K바이오가 상당히 좀 초라해졌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서 공식 발표 세션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좀 확 줄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최종 발표 세션에 참가하는 기업들 동향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내년 행사에 참가하는 이제 실제적으로 참가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하거나 다국적 제약사를 만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예. 한 30여 곳이 우리나라에서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제약업계에서 뭐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동아 ST를 비롯해서 휴오스 글로벌 등 그리고 바이오업계에서는 ABL 바이오, 올릭스 티움바이오, 바이젠셀, 강스텐바이오, 큐라클, 지노맨 컴퍼니 등 한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메인 트랙에서 발표에 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개발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내년 5월에 착공될 5공장 건설과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테 트랙에서는 발표에 나서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시큐러스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바탕으로 미국 내 CDMO 사업 계획과 국내 송도에 이제 대규모 메가 공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할 텐데 네. 이것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SD 바이오센서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만 내년 1월 인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체외 진단 업체 메리디안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식 초청을 받은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다국적 제약사와 개별 미팅을 진행하거나 바이오협회와 미국 의학 전문지인 그 바이오 센츄리 그리고 시들리 오스틴 법무법인입니다. 예. 그리고 EBD 등이 주관하는 그 행사에 참가하는데 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그 2023 글로벌 IRS JPM에서는 SCM 생명과학,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이비온, 앱티스, 푸트가 바이오, 휴이노 등 6개 기업이 설명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분주하게 준비를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앞서 얘기들 해주신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내년 행사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면 행사로 열리면서 저희도 취재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예년과 비교해서는 공식 초청이나 그 발표 세션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업계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이후 그 전후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공식 초청이 한 10여 곳 가까이 되고 발표 세션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내년에는 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에 참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그리고 코로나19로 임상 연구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된 것들이 좀 초청을 줄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과거 한미약품, 사노피 퀀텀 프로젝트라든지 유한양의 얀센 그리고 ABL 바이오 올해 1월에 사노피로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좀 증명하는 자리였다면서 그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 수출도 규모나 건수나 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아무래도 좀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가 그 미국의 암젠의 ADC 그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이 플랫폼 관련 1조 6천억 원 규모의 그 기술 수출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해도 올해 1월부터 12월 오늘까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는 총 6조 원 정도이고요. 예.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금액 13조 3천여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로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최근 그 수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 그 계약에 따른 비공개 금액을 제외하고 2019년 약 8조 5천억 원, 2020년에는 11조 3천억 원에 이르면서 상당히 확대가 되다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전략과 연구 개발
구조조정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럼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좀 임상이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면 다국적 제약사끼리 이렇게 경쟁하는 의약품에서 뭐 임상이 좀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거나 리밸런싱, 좀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한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올해 가장 그 힘을 줬던 게 그 미국 식품의약품 그 허가를 획득해서 상업화 임박하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즉 항암제를 개발하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만 개발하는 기업을 아예 인수 합병하는 전략들로 상당히 선회를 했습니다.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일부 대형 품목 내년에도 뭐 특허 만료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개발보다는 상업화를 통해서 좀 새로운 성장 동력, 매출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좀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 암젠이 호라이즌을 278억 달러,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올해 인수했고 화이자가 바이오 합벤 파마슈티컬스 122억 달러에 인수했고 특히 뭐 다름이 아니라 뭐 화이자, BMS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인수 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그 각국 중앙은행의 그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많이 얼어붙으면서 노바티스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언스 킵, 에브비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구조조정 선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상당히 기술 도입 투자도 많이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기술 투자를 통해 뭐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아무래도 연구 개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그렇게 했는데 그 글로벌 경기 침체, 다국적 전략 변화로 인해서 선순환 상태가 좀 위협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한진그룹 오너 3세 조현민 사장의 경영 행보가 하반기 들어 부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택배를 소재로 제작한 단편 영화까지 선보이며 로지테인먼트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는데 내년 조 사장의 이사회 합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김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이 영화 소개를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한진의 대표 사업인 택배를 재해석하고 한진이라는 물류회사를 넘어 우리 삶의 애환을 담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조 사장은 로지테인먼트라는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이 영화에 투자했습니다. 로지테인먼트는 물류의 문화 오락적 요소를 결합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물류에 대한 인식을 바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모바일 게임 택배왕 아일랜드를 선보인 데 이어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한진 로지버스 아일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저 또한 물류가 뭔지 잘 몰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걸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업이든 그 컨텐츠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업계에선 조현민 사장이 지난 6월부터 경영 일선에 나서 로지테인먼트 마케팅을 주도하며 이사회 합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이면 한진 합류 4년 차인데다 모기업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 이제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너일가가 이사회에 합류할 경우 투자 결정이 빨라지고 신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회가 사실은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법적인 책임, 뭐 도의적인 책임 모든 걸 다 지는데 오너가 사내 이사가 되었을 때의 순기능은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다. 특히 한진 사내 이사 중 2명은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면서 조 사장이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릴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또 경영 능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날 조 사장은 이사회에 합류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조양호 선대 회장 추모전에서 아직 능력 검증이 안 됐다는 발언보다 진전된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못 박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보다 채무 상환을 먼저 하고 그중에서도 신용대출부터 해결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아직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우선 물가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목표치로 수렴한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인하 논의를 하는 거지. 내년 예상되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를 웃돕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98년 이후 최고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꺾이더라도 여전히 높습니다. 한은이 금리 인하 요구에 선을 그은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최종 금리는 기존 예상치 3.5%를 넘어설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한은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물가 안정을 위협할 변수가 많아 셈법이 복잡합니다. 우선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적 불안이 여전합니다.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지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를 두고 계속 이런 높은 수준이 이어진다면 계속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환율도 문제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지난해의 2배가 넘습니다. 이에 더해 미뤄둔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다가온 가운데 사상 최초로 정부의 이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경기 둔화 신호가 엿보이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하지만 미 연준이 내후년까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한미 금리 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또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5.5까지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길어지는 고금리 시대에 당장 우리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은 6.1%로 금액 5억 원 30년 만기를 가정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와 채무 상환을 선택해야 한다면 상환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자 부담이 크고 기간이 짧은 신용대출을 우선 갚되 전액 상환 뒤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한 정도는 남겨두라는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도 일으켜져 있고 저금도 하고 결국은 그 대출과 이자의 그 갭 차이로는 비용이나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저는. 구체적인 통화정책 방향 윤곽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선물중개사를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에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장 출신인 서유석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서유석 회장은 우선 자금 시장 경색과 같은 급한 불을 먼저 끄고 과세체계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주한 기자입니다. 제6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선거 결과 서유석 전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 각 업권 회원사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의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율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어우러야 하는 금융투자협회 수장입니다. 총 385개 정회원사 중 24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서 신임 회장은 65% 넘는 득표율을 거둬 다른 2명의 후보 대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1988년 대한투자신탁에 입사한 후 미래에셋증권으로 소속을 옮겼으며 미래에셋 맵스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업계 내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 금융그룹 출신이라는 점과 자산운용 업권의 지지를 얻은 점이 당선 배경으로 꼽힙니다. 업계의 그런 바람을 제가 온몸으로 받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들을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융투자업 관련한 과세체계 개편을 꼽았습니다. 당장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2년 미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배당소득의 처리와 원천 징수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부담 등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일부 중소형 증권사로 옮겨붙으며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가서 자세히 또 그분들 의견도 자세히 서로 소통하면은 해결책을 반드시 발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2025년 말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KT와 LG U+에 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과 행정 절차상 의견 청취를 마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통신사는 지난 2018년 5G 28GHz 대역폭을 할당받으면서 설치하기로 약속했던 기지국 수를 채우지 못해 이번에 할당 취소를 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용 기간을 내년 5월까지 6개월 단축하기로 한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과기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까지 기지국 할당 조건을 채우면 6월 이후에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이 미미한 수준으로 통과돼 우려된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세액 공제율은 현행 6%보다 2%포인트 오른 8% 수준입니다. 20%인 여당 안이나 10%인 야당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정부가 제시한 8%가 그대로 통과됐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는 세액 공제 확대폭이 너무 낮다며 불만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미국과 대만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실제 미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고 대만도 반도체 기업의 R&D와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액 공제 비율이 최소 2자릿수까지는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여주기식 논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대형 제약사 암젠과 1조 원대 항체 약물 접합제 ADC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기술 수출 계약은 1조 6천억 원 규모로 암젠은 레고캠이 보유한 ADC 플랫폼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상업화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레고캠의 ADC는 향체에 약물을 매달아 암세포와 바이러스 같은 항원만 정확하게 공격하는 차세대 의약품입니다. 항체는 항원의 고유 결합 부위를 인식한 뒤에 특정 항원에만 붙게 되는데 이때 약물을 항체에 같이 실어보내는 원리라고 합니다. 특히 ADC가 더 주목받게 된 건 차세대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기존 화학요법과 달리 ADC 기술은 암세포에만 약물이 투여돼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